차가운 금속음과 규칙적인 생체 신호음이 가득한 수술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무영등의 새하얀 빛이 한 점에 집중되어 이제 막 열린 환자의 가슴 속에서 쉴 새 없이 뛰고 있는 심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집도의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 사람, 서유진 교수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스크 위로 드러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과 강철 같은 집중력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보였다. 메스와 포셉을 쥔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발레리나의 춤사위처럼 유려했다. 대동맥 박리가 진행된 환자의 혈관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지만 유진의 손길 아래에서는 마치 길들여진 짐승처럼 차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혈을 위해 잠시 봉합살을 쥐었을 때 옆에 있던 어시스턴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석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깼다. 간호사가 재빨리 석션 튜브를 건넸고 시야를 가리던 혈액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수술 부위를 세심하게 살핀 후 가장 중요한 혈관 문합을 시작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봉합사가 섬세한 혈관 조직을 한 땀 한 땀 꿰매 나갔다. 그 모습에 참관실 유리 너머에서 지켜보던 젊은 의사들은 경외감에 찬 탄성을 내뱉었다. 저것이 바로 한성대학병원 심장혈관외과의 전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서유진의 실력이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고 유진이 지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가 들려왔다. 그제야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은 수술 부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징 시작해. 그녀의 지시에 따라 후배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로가 묻어나는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묵묵히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지쳐 보였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수술복을 벗고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텅 빈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이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진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남자,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때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좌중을 훑자 긴장한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몇 달 동안 밤새워 만든 결과물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태주는 보고서 한 장을 집어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과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경쟁사의 동향 분석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신사업 계획은 10년 전에나 유행했을 법한 아이디어들 뿐이다. 진성그룹이 언제부터 이런 안일한 조직이 되었지? 그의 질책에
담당 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누구도 감히 변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태준은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쓰러진 후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처음에는 그의 나이와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결단력과 무서운 추진력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짓밟고 진성그룹을 몇 배나 더 성장시켰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전쟁터였고 실수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이 회의는 끝났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하게 선언했다. 임원들이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뒤를 비서실장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총수 집무실로 들어선 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사업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지? 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총수님, 방금 자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상태는, 원인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날카로웠다. 김 비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구급차로 한성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한성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불행을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즉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당장 병원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수배해. 누구든 상관없어. 돈이 얼마가 들든 무슨 수를 써서든 최고를 데려와. 검은색 세단이 밤의 도시를 총알처럼 질주했다. 차 안에서 태준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지시를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그룹 주가에 미칠 영향, 경쟁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후계 구도 안정화 방안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는 가족이기 이전에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이 무너지는 것은 곧 제국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결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그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병원장이 직접 뛰어나와 그를 맞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총동원되었다. 응급 처치를 받은 강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곧바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태준은 병원장과 마주 앉아 차가운 눈으로 물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시죠.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대동맥 박리가 동반된 급성 심근경색이라 수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원장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총수님. 저희 병원에,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이 수술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 말에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감 비슷한 것이 스쳤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 부르세요. 병원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혈관의과의 서유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자로 별명이 황금의 손입니다. 방금 전에도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모시겠습니다. 서유진.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이름이 태준의 귓가에 밝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쾌한 느낌을 털어내고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낼 황금의 손이라는 도구뿐이었다. 얼마 후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왔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이어진 대수술의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했다. 태주는 무심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났다. 10년. 그가 성공을 위해 매정하게 버렸던 여자. 그의 기억 속에서 초라하고 어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의사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서유진,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과거였다. 서유진은 복도를 걸어오면서 자신을 기다리는 인물들의 무거운 공기를 피부로 느꼈다. 병원장과 주요 과장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아 환자의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호자라고 불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심장이 잠시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가 이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시작이자 그녀가 독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강태준. 그는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졌을 뿐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환영이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여 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그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과거의 그녀는 가녀리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 투명했으며 언제나 자신을 올려다보던 작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여자는 달랐다. 냉철한 지성과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견고한 성처럼 서 있었다. 그가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는 그의 아버지의 생사를 쥔 집도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병원장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다급하게 둘을 소개했다. 아, 서 교수. 이쪽은 강태준 총수님이십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죠. 총수님,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서유진 교수님이십니다. 병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어떻게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었다. 태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려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든 놀랐다는 표현이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보다 유진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환자 보호자시군요.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지만 그 눈빛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야 할 대상을 향한 의사의 눈빛일 뿐이었다. 태주는 그 차가운 무심함에 마치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유진, 당신이 왜? 유진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펼쳤다. 강덕수 환자분, 연세는 68, 급성 대동맥 박리를 동반한 심근경색. 현재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만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태준을 총수님이 아닌 보호자로, 그의 아버지를 회장님이 아닌 강덕수 환자로 지칭하며 그와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에 태준의 충격은 점차 분노와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이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가 다시 만난 서유진은 울면서 매달리거나 최소한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과 부가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수술 자체의 난이도도 극도로 높지만 환자분의 연세와 현재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이후에 합병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설명에 병원장과 주변 의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진성그룹의 총수 앞에서 저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녀의 배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으로 10년 전의 마지막 날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이제 막 의대 본과에 진학한 유진을 작은 카페로 불러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치 타인의 소식을 전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 결혼한다. 태아그룹 막내딸하고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한 정략 결혼이야.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아, 기억난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을 뿐이야. 네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될 줄은 몰랐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준비해 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 놓았다. 이걸로 위자료는 충분하겠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잔인한 말과 행동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모습을 차갑게 외면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서유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비에 젖은 채 세상의 끝에 선 것처럼 절망하던 가련한 여자. 다시 현실로 돌아온 태주는 눈앞에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의 오만한 내면을 해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좋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세요. 대신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팀을 붙여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수술실에서는 모든 환자가 평등합니다. 강 회장님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의 장비와 최정예 팀으로 수술에 임합니다. 보호자께서는 그저 밖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태준을 지나쳐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그와의 대화는 완전히 끝났다는 듯이 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유진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몸을 확 틀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경멸의 빛이 스쳤다. 몸에 손대지 마세요,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호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 과거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고 당신은 그저 내 환자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수술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저는 이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처신 똑바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술 준비실로 사라졌다. 복도에는 강태준과 겁에 질린 병원 관계자들만 남았다. 태준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방금 전 그녀가 뿌리쳤던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그의 인생에서 그것은 처음 겪는 완벽한 패배였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이제는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의 운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그와 그녀의 위치를 이토록 완벽하게 뒤바꿔 놓은 것이다. 태주는 지독한 후회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는 꺼질 줄 몰랐고 그 빛은 강태준의 초조한 얼굴 위로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무언가를 이토록 무력하게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가 결정하고 명령하면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저 차가운 수술실 문 너머에서는 그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아버지의 생사를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여자 서유진이었다. 그는 복도를 끊임없이 오갔다. 비서실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뒤를 따랐지만 감히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태준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수술 실패 시 그룹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한 계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서유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경멸이 담긴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에 울렸다. 그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 분노의 끝에는 지독한 상실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8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땀과 피로에 흠뻑 젖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내렸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 질쳤다. 결과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유진은 잠시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파열된 대동맥은 인공혈관으로 교체했고 막혔던 관상동맥도 성공적으로 우회 시술했습니다. 일단은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성공이라는 말 대신 앞으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철저한 공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유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른 의사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한 후 묵묵히 자신의 연구실 쪽으로 향했다. 태주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일 만큼 지쳐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그녀를 얼마나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무도 없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수술의 열기로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난간에 기댄 그녀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손끝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강태준과의 재회는 생각보다 더 큰 내면의 파문을 일으켰다.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수술 내내 악령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마취과 과장인 차지훈 교수가 따뜻한 김이 오르는 머그컵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컵 하나를 건넸다. 밤새 고생했으니 아주 달콤한 코코아로 준비했어. 당 떨어졌을 것 같아서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언손을 녹여주었다. 지우는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함께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힘든 수술이었어. 잠시 후 유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수술실 모니터를 통해 계속 지켜봤어. 당신 아니었으면 누구도 해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대단했어, 서유진. 그의 칭찬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의도도 없었다. 오직 동료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진심 어린 위로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환자, 강태준 총수 아버지래.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진성그룹의 강태준? 그럼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자 유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녀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입고 있던 자신의 가운을 벗어 피곤에 지친 유진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밤 공기가 차.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최고의 황금손께서 그의 다정한 행동에 유진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강태준 앞에서 보였던 얼음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인간적인 웃음이었다. 한편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태준은 유진이 보이지 않자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핑계로 그녀를 찾아 나섰다. 의국과 연구실을 모두 뒤졌지만 그녀는 없었. 그러다 문득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조용히 옥상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유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서 있었. 그리고 웃고 있었다. 태주는 문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다. 유진의 어깨에는 다른 남자의 가운이 덮여 있었고 그녀는 그 남자와 나란히 서서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태준의 심장은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팠다. 저 미소, 한때는 오직 자신만을 향했던
저 따뜻한 미소를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저토록 쉽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의사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아 같은 병원 동료인 듯 했다. 그는 다정해 보이는 인상과 유진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지독한 질투와 함께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사랑이나 미래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웃음과 행복까지도 짓밟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보란 듯이 자신 없이도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가 만든 상처의 빈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두 주먹이 분노와 소유욕으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불행하게 살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기억 속 한 페이지에 낡은 사진처럼 박제해 두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듯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오며 결심했다. 서유진은 다시 자신의 곁에 있어야만 했다. 그녀의 성공도, 그녀의 명성도, 그리고 그녀의 미소까지도 모두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10년 전 그가 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차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수술을 성공시킨 유능한 의사 서유진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 서유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이제 막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릇된 소유욕이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VIP 병동으로 옮겨지자 한성대학병원의 심장혈관외과 병동은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무기 삼아 병원을 자신의 왕국처럼 통제하려 들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아버지의 병실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몄고 24시간 전담 간호팀을 따로 배정하게 했다. 병동 휴게실은 매일 아침 최고급 원두와 디저트로 가득 채워졌고 의료진들에게는 값비싼 선물들이 쉴 새 없이 배달되었다. 모든 것에는 진성그룹 강태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모든 호의는 단 한 사람 서유진을 향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배달된 모든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거나 공공기물로 기부하도록 지시했다. 병동에 넘쳐나는 고급 음식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구내식당의 밥을 먹었다. 강태준이 비서실을 통해 요구하는 비공식적인 개인 면담과 보고 요청은 의료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서 전부 차단했다. 그녀는 오직 정해진 회진 시간에만 다른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을 대동하고 병실을 찾았다. 유진의 이러한 철벽 방어에 태준의 인내심은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모든 것을 경멸하듯 쳐냈고 그럴수록 그의 오기와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러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오만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결국 직접 그녀와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유진이 막 회진을 마치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유진 교수, 잠시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잠시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보호자님?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은 방금 회진 때 드렸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냉정했다. 아버지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주는 성의를 왜 계속 무시하는 거지? 내 아버지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조차 받지 않겠다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유치하게 구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비난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환자를 살리는 건 의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감사나 성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주는 그 값비싼 선물들은 나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모욕감을 줄 뿐입니다. 마치 돈으로 내 실력과 자존심을 사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롭게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당신의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당신 아버님은 제 환자 중 한 명일 뿐이고 저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발 제 일에 방해되는 행동은 그만둬 주시죠. 계속 이런 식이라면 보호자 면회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그를 스쳐 지나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주는 또다시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의사가 아닌 남자로서 패배시키고 있었다. 태준과의 불필요한 충돌로 감정을 소모한 유진은 다시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의 다음 치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그녀는 그의 과거 의료 기록부터 최근 검사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약해진 혈관 상태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장비가 들어왔다. 제2 스텐트 시리즈 7 진성 메디컬에서 최근에 출시한 최신형 관상동맥용 스텐트였다. 기존 제품보다 유연성과 혈관 지지력이 뛰어나다는 임상 결과와 함께 병원 내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었다. 병원 고위층과 진성그룹 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가능하면 강태준의 회사 제품은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일단 이 스텐트를 사용한 다른 환자들의 예후 데이터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지난 몇 달간 제2 스텐트 7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기록을 익명화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시술 성공률은 높았고 단기적인 예후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데이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자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다른 회사의 동급 스텐트와 비교했을 때 진성 메디컬의 제품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시술 후 혈전 발생률과 재협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표본이 아직 충분히 많지 않았고 환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오랜 경험과
의사로서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특정 생산 로트 번호를 가진 제품에서 문제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이라면, 그리고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다면,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 강태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정한 결정도 서슴지 않았던 남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 10년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쳤던 남자. 그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몇몇 환자들의 부작용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화면 속의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의 생명처럼 보였다. 개인적인 악연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의사의 양심과 윤리를 시험하는 거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강태준은 병원 내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창밖을 노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성가신 변수였다. 그의 돈도 권력도 심지어는 그의 존재 자체도 그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주위를 유유히 맴돌며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소유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강태준과 서유진은 캠퍼스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었다. 야망 넘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태준과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대생 유진.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다. 태준의 기억 속 유진은 언제나 햇살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워 과제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 도서관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고 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만들어주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그의 꿈을 의심 없이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부유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다. 그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태준의 낡은 구두를 바꿔주거나 그의 생일에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 태준은 그녀의 그런 헌신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야망이 커질수록 그녀의 사랑은 점차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정략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그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태아그룹의 막내딸. 그녀와의 결혼은 진성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버지의 압박과 자신의 성공에 대한 끝없는 갈망 사이에서 태준은 갈등했다. 유진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은 그의 야망 앞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 유진은 그의 미래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기로 결심했고 그 결정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같은 시간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짧은 잠결에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오후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태준의 연락을 받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나 결혼한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무정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약속하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의 냉정한 눈빛,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돈 봉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절망적인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어. 그 한마디는 그녀의 심장에 밝힌 비수였다. 그녀가 바쳤던 사랑과 헌신,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환상을 믿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유진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학교를 휴학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을 등졌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배신감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돈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그 굴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의 끝에서 오랫동안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를 향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의사라는 목표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지독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다시 현재. 태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대학 축제 때 유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희미한 후회가 심장을 스쳤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이것은 약한 자들이나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만큼 이제는 자신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비라고 그는 또다시 오만하게 착각했다. 같은 시각 잠에서 깬 유진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진성 메디컬의 스텐트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잠시 흔들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냉철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모든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신념과 윤리의 단단한 초석이 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과거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유진은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제2 스텐트 칠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그녀가 가진 접근 권한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발견한 통계적 이상 징후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했다. 병원 윗선에 보고해봤자 진성그룹과의 관계를 의식해
조용히 덮어버릴 것이 뻔했다. 만약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깊은 밤 차지훈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언제나처럼 그는 늦게까지 남아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자신이 정리한 데이터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깊은 고뇌와 환자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살핀 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 유진 씨.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만약 정말 제품에 결함이 있고 병원과 회사가 그걸 은폐하고 있다면 그건 범죄 행위나 다름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마취과 의사로서 나는 수술 후 환자의 회복 과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당신이 심장외과 쪽에서 본 데이터와 내가 마취 회복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지훈의 든든한 지원에 유진은 큰 힘을 얻었다. 그들은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공조를 시작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고 수술을 집도했지만 밤이 되면 병원에 불 꺼진 연구실에 모여 은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그들은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익명화된 환자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많은 기록들을 대조하며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어둠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처럼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유진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심장외과 3년차 레지던트인 김민준 선생을 조용히 불렀다. 김 선생,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에요. 유진의 굳은 표정에 젊은 의사는 긴장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에게 특정 생산 로트 번호를 가진 제2 스텐트 7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실제 종이 차트를 몇 개만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산 기록에는 없는 의료진이 직접 손으로 쓴 기록 속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며칠 후 김민주는 약속대로 늦은 밤 유진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빼내온 환자 차트 몇 개를 조심스럽게 걸냠다. 교수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 모두 시술 기록지에 담당 외과 의사가 스텐트의 유연성이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간호 기록지에는 진성 메디컬 영업사원이 유독 수술 전후로 병실을 자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같은 시각 차지훈 역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 Adverse Event Reporting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 제2 스텐트 7과 관련된 몇 건의 혈전 발생 사례 보고가 있었지만 모두 제조사에 의해 문제 해결됨이라는 주석과 함께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종결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할 사안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덮여버린 것이다. 이것은 제품의 단순 결함을 넘어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수록 유진의 내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VIP 병동 복도를 지나가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회사에서는 냉혹한 지배자였지만 병든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다면 진성그룹은 무너질 것이고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정의감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남자를 파멸시키고 싶은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가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설령 이 일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을 덮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의사로서 그녀는 눈앞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미래의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유진은 병실 안에 강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설픈 정황 증거나 심증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의사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진실의 표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그녀는 이제 그 균열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유진의 철저한 무관심과 계속되는 진실 추적의 압박 속에서 강태준은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균열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수록 그의 뒤틀린 소유욕은 걷잡을 수 없는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차지훈과 함께 웃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불에 타는 듯한 질투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맹목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비서를 통해 간접적인 성의를 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그녀의 일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점심을 먹는 시간을 알아내 병원 구내식당에 나타나 우연히 마주친 척을 했고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값비싼 스포츠카 옆에 기대서서 마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유진의 얼음 같은 방어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그녀는 식당에서 그를 마주치면 말없이 자리를 옮겼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그를 발견하면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며 그의 어떤 제안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태준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고 더욱 필사적으로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의 집착은 결국 차지훈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비서를 시켜 차지훈의 뒷조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차지훈은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올곧은 성품으로 유명했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 사생활 역시 복잡한 구석 하나 없이 반듯했다. 흠잡을 곳이 없다는 사실에 태준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결국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증거가 없다면 소문을 만들면 그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고위층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취과 차지훈 교수가 심장외과 서유진 교수를 이용해 진성그룹에 줄을 대려 한다는 것.
서 교수가 차지훈과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강 회장의 치료의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소문은 병원장이 주최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은근슬쩍 흘린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적절한 것처럼 포장했다. 소문은 금세 지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동료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사실을 물었을 때 지훈은 화를 내는 대신 옅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 유진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준이라는 사람 생각보다 더 질이 나쁜 인간인 것 같네. 당신을 흔들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미안해요, 교수님. 저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게 해서.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도 나를 믿잖아. 우리 사이에 저런 유치한 소문이 끼어들 틈은 없어. 오히려 나는 걱정돼. 저 사람이 앞으로 당신에게 또 무슨 짓을 할지. 그의 변함없는 신뢰의 유지는 고마움을 느꼈다. 강태준의 비열한 행동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진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저런 남자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되었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계략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다음 치료 단계에 자신이 그토록 밀고 있는 제2 스텐트치를 사용하도록 유진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연구실로 예고 없이 찾아와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서 교수, 내 아버지의 다음 시술에 우리 진성 메디컬의 최신 스텐트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소? 시장에 나온 제품 중 최고라고 자부하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살렸으니 우리 회사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소? 그의 오만하고 무지한 제안에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그 스텐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맹목적인 자신감은 그녀에게는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범죄자의 얼굴로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태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강태준 씨, 그녀가 그의 직책을 생략하고 이름을 불렀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 환자에게 사용할 의료기기는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만 결정합니다. 당신 회사의 제품이 최고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이지 당신이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사업적 이해관계를 내 진료실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끝으로 충격과 분노로 굳어버린 태준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연구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미친 듯한 광기는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그녀에게 더 큰 확신과 싸워야 할 명분만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생명조차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녀의 칼날은 이제 그의 가장 오만한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병원 내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태준은 병원 이사회에 직접 압력을 넣어 아버지의 2차 시술에 진성 메디컬의 스텐트를 사용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다. 병원장은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난처한 표정으로 애둘러 말했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의학적 판단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녀의 원칙적인 태도의 병원장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시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유진과 지우는 초조해졌다. 그들이 가진 증거만으로는 거대한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방,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증거. 하지만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진성 메디컬의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던 바로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병원 개인 메일함에서 암호화된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자신을 진성 메디컬의 연구원이라고만 밝혔고 내용은 지극히 짧고 간결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메일에는 다음날 자정, 인적이 드문 시립, 도서관의 고문서 열람실에서 만나자는 약속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 오십시오. 당신도 나도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훈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유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밤 유진은 약속 장소인 낡은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서관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자정이 넘은 도서관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유진은 약속 장소인 고문서 열람실로 들어갔다. 빽빽하게 들어찬 책장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이 빛나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책장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젊은 연구원이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서유진 교수님, 맞으시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교수님이 찾으시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 USB를 받아들자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안에는 제2 스텐트 7의 최종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키메라. 보고서는 분명히 혈전 생성률이 위험 수위보다 높으니 출시를 연기하고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윗선에서 이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성공적인 임상 결과만을 발췌해서 식약처에 보고하고 원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제 서류에 강태준 총수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사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유진은 그에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다.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그때 사용된 것이 바로 제2 스텐트 7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버지는 원인 모를 혈전 부작용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죄책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괴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연구원은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유진은 손에 든 USB를 꽉 쥔 채 병원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USB 안에 파일을 열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연구원의 말대로 조작되지 않은 임상 데이터 원본과 함께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최종 보고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 출시 강행을 지시하는 결재란에는 강태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은 가장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다. 강 회장의 2차 시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증거는 언제 터뜨려야 하는가? 만약 지금 당장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한다면 진성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스캔들의 충격은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강 회장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 그 충격으로 그는 다시 쇼크 상태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의사로서 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반대로 시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강 회장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시술에 다른 회사의 안전한 스텐트를 사용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하는 그 며칠 동안 또 다른 병원의 누군가는 위험한 제2 스텐트치를 몸에 삽입하게 될지도 몰랐다. 더 많은 잠재적인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강태준이 내부 고발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손을 쓸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선택지였다.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늦은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짊어진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의사로서의 신념과 윤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심판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시술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병원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팽팽했다. 서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 의사로서 그녀는 눈앞의 환자를 먼저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었다. 그녀는 차지훈에게 자신의 계획 일부를 공유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유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그녀의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수술실과 연결된 참관실은 병원의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은 강 회장의 중요한 시술을 참관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유진이 진성 메디컬의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강태준의 얼굴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서유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승리의 단상이 아니라 처형대 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은 두 종류의 스텐트를 모두 준비했다. 하나는 그녀가 원래 사용하려던 안전성이 검증된 독일제 스텐트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 윗선에서 강요한 제2 스텐트 7이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용 마스크를 쓰며 나지막이 지시했다.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환자 바이탈 사인 더블 체크 부탁합니다. 차지훈이 마이크를 통해 대답했다. 네,
서 교수님, 모든 수치 안정적입니다. 시술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유진의 손놀림은 여전히 신의 경지에 오른 듯 정교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혈관을 따라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하고 카테터를 목표 지점까지 능숙하게 이동시켰다. 참관실의 임원들은 그녀의 완벽한 실력에 감탄하며 이제 곧 그녀가 제2 스텐트를 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안도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해 풍선 카테터를 부풀리는 순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환자의 혈압이 수직으로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수술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원인이 뭐야? 유진의 외침에 어시스턴트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카테터 끝부분의 풍선이 터지면서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확인했다.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테터 역시 이번 시술을 위해 진성 메디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병원에 납품한 최신 제품이었다. 스텐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라인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심정지입니다. 마취과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환자의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한 직선으로 변했다. 참관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원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고 강태주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아버지, 살려내. 무슨 짓이든 해서 살려내란 말이야.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서유진만이 얼음처럼 냉정했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투여. 모두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수술실 전체를 장악했다. 그녀는 망가진 카테터를 재빨리 제거하는 동시에 손상된 혈관을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제세동기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환자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기적처럼 희미한 심장 박동이 다시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자의 상태가 겨우 안정되자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참관실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발생한 응급 상황의 원인은 진성 메디컬의 가이드, 프로카테터의 자재 결함으로 인한 파열입니다. 그녀는 피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망가진 카테터 조각을 집어들어 카메라 앞에 비추었다. 저는 이 제품 외에 제 스텐트치를 포함한 다른 진성 메디컬 제품군에서도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이 시술에서 진성그룹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위험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참관실의 모든 사람들이 굳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미리 설정해둔 이메일이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식약처 담당자들에게 동시에 발송되었다. USB에 담겨 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참관실에 있던 임원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언론사의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유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외부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시술에 집중했다. 그녀는 준비해 두었던 독일제 스텐트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시술을 마무리했다. 위기는 완전히 끝났고 환자의 생명은 안전해졌다. 몇 시간 후 피로에 지친 유진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완벽한 혼돈의 현장이었다.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고
병원 관계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강태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신뢰, 회사의 명성,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여자. 그는 텅 빈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버렸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살린 구원자인 동시에 그의 오만한 세상을 파괴한 심판자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녀의 가슴에 품은 정의의 칼날은 거대한 악을 베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서유진의 메스가 가른 것은 비단 환자의 병든 혈관만이 아니었다. 그 칼날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었고 강태준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강태준은 즉시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차가운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서유진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밀했다. 내부 고발자였던 젊은 연구원 역시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것을 증언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서명이 찍힌 최종 보고서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강 회장은 아들의 범죄 행각을 전해 듣고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변호사를 통해 그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서유진은 순식간에 언론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거대 권력에 맞서 의사의 양심을 지킨 그녀의 용기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시 묵묵히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어떠한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씁쓸함과 인간적인 연민이 희미하게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파멸이 그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세상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강태준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죄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유진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을 지키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동료들의 깊은 존경과 환자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의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차지훈과 함께 걷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동안 지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나처럼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는 모두 끝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신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아파했어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찾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의사 서유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인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고백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안도감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시는 허락해서는 안 될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 남자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이 조용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일주일 후 유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개봉했다. 그 안에는 서툴고 어색한 글씨로 쓰인 짧은 사죄의 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오를 뒤늦게나마 후회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과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유진은 지훈과 함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나란히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여자의 행복과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거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폐허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꽃피운 것이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